안녕하세요. 책의상핀TV의 하성란입니다. 변화를 위한 실험과 고민, 어쩌면 이것이 작가에게 주어진 숙명일지도 모릅니다. 한 단계 한 단계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문학적 혹은 예술적 완성을 위해 나아가는 것, 작가에게 주어진 존재 이유일 텐데요. 여기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치열한 작가 정신으로 자신만의 작품 세계를 이루어가는 또 한 명의 소설가가 있습니다. 소설가 배수아 씨를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그녀를 만나기 위해 찾아간 곳은 신촌의 어느 야외 카페. 월요일 독서클럽이 열리는 날입니다. 다양한 문학계 인사들이 모여 소박한 독서 모임을 갖고 있는데요. 오후 2시 내노라 하는 소설가와 평론가, 번역가들이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 속에 그녀가 보입니다. 그녀는 소설가 배수아입니다. 독서회는 특별한 순서 없이 진행됐습니다. 격이 없는 친구끼리 모여 수다를 떠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논리적으로 치밀한 글을 번역할 때 그런 일이 종종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의 독서 주제는 보르헤스의 픽션들.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동굴에 있다라는 사람, 맨 처음 깨닫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대. 여기에는 이변이 없는 한 그들은 2주일에 한 번씩 이곳에 모여 진지하면서도 즐겁게 문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득 여러 사람들과 어울리는 배수아 작가가 낯설게 보입니다. 사실 그녀의 소설 속에 비친 작가 배수아는 사람들과의 교류보다는 자신만의 세계에 살고 있는 듯 보이는데요. 그간 그녀가 보여온 글쓰기만 본다면 충분히 가질 수 있는 편견입니다. 그만큼 작가로서의 그녀의 행보는 아주 낯설고 독특한데요. 이렇게 특별한 배수아 작가의 이미지를 더욱 각인시키게 될 또 하나의 배수아표 소설이 있습니다. 그녀의 새 소설, 북쪽 거실입니다. 낯설어서 어려운 듯 보이지만 읽다 보면 그리 어렵지 않게 읽게 되는 책인데요. 이 소설은 작가로서의 한계와 꿈을 담은 책이기도 하고요. 배수아식의 사랑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꿈과 현실, 상상을 넘나드는, 그래서 줄거리 요약이 불가능한 소설이기도 하죠. 마치 배수아는 어떤 작가다라고 한마디로 규정하기 힘든 것처럼 말입니다. 어쩐지 그녀의 분신인 듯 보이는 소설이 바로 이 북쪽 거실이 아닐까 싶은데요. 지난 93년 서점에서 우연히 소설과 사상을 읽게 된 계기로 작가의 길로 들어서게 됐다는 그녀 배수아. 공무원과 소설가라는 두 직업을 오가던 그녀는 마침내 작가라는 운명적 길을 선택해 독일로 유학을 떠나게 되고, 이후 그녀는 그녀만의 색채를 띤 소설들을 탄생시키며 독자들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런 그녀가 일부 독자에겐 이기적인 작가로 불리고 있습니다. 쉽게 익히지 않는 서사와 그녀만의 표현으로 어려운 책 읽기를 독자들에게 요구한다는 점 때문인데요. 어쩌면 그녀의 모호한 서사와 낯선 비유가 독자를 더욱 새로운 소설의 세계로 이끄는 것은 아닐까요? 새로운 글쓰기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소설가 배수아. 그녀를 지금 만나봅니다. 소설가 배수아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말 오랜만이에요. 네, 이런 기회 보게 되다니 놀라워요. 네. 요즘 어떻게 지내셨나요? 평소처럼 지냈어요. 네. 그러니까 글 쓰고 책 읽고 뭐. 직장이 따로 있었는데 그만두신 지는 이제 좀 되셨죠? 예, 10년 벌써 그렇게 가까이 됐어요. 그렇게 되셨군요. 베를린과 서울을 오가면서 생활을 하신다는 걸로 들었어요. 예, 작년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아마 올해는 제가 거의 10년 만에 처음으로 베를린을 한 번도 가지 않고 한 해를 날 것 같아요. 베를린은 굉장히 상징적인 도시이기도 한데 다른 도시들 중에서 베를린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셨는지요? 제가 옛날에 독일 문학을 좋아해서 베를린으로 갔다고 대답을 한 적도 있는데 사실은 베를린이 이렇게 현실적으로 방세가 제일 싼 도시였어요. 유럽에서. 네.
이전부터도 그 배수아 씨 풍의, 예, 딱 읽으면 배수아 씨 작품이라는 걸 알 수 있을 배수아 씨 풍의 소설들을 써오셨는데요. 그전에는 이제 비문의 아름다움이라고 하죠. 그런 비문의 어떤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소설도 있었지만 또 요 근래 들어서는 작품의 경향이랄까 많이 바뀌었다는 생각이 독자로서 들었어요. 그것도 혹시 베를린의 영향이 아닐까 지금 혼자 추측해 보았는데 어떠신가요? 베를린의 영향, 표면적으로는 그게 맞는데요. 사실은 제가 베를린에 가면서부터 전업작가 생활을 시작한 게 됐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베를린보다도 그 생활이 바뀐 것이 더 많은 영향을 준 것 같아요. 네. 배수아 씨 하면 전통적인 이야기 구조나 또 형식 파괴로 작품이 유명한데요. 그런 실험을 하시려면 또 굉장한 고민도 따라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떠신가요? 사실은 생각만큼 그렇게 어려운 결정은 아니고요. 어떤 일이 머리에 떠오르거나 그것을 하고 싶을 때 왜 안 되는가, 그 질문에서 시작하면 별로 감행하기에 별로 어려움은 없다고 생각해요. 예전에 제가 하신 말씀 중에 기억이 나는 것은 글을 한번 잡으면 끝까지 쉼없이 달려간다라고 말씀하셨던 게 생각나요. 그래서 소설의 결말은 미리 생각해 두지 않는다라고 하셨는데요. 지금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소설을 쓰고 계신가요? 네, 그 점은 변함이 없어요. 네. 북쪽 거실은 특히나 그동안의 작가의 관심과 고민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었는지 고민에 대한 해답을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문득 북쪽 거실 하니까 저는 북극점이 떠오르고요. 또 북극점을 우리가 정복했다고 하는 순간에도 그 북극점은 계속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북쪽 거실이 의미하는 어떤 상징이랄까요? 그런 것이 굉장히 궁금해졌는데요. 그 제목 타이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북쪽 거실은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던데 북쪽에 있는 거실이 아니고요. 네. 제가 좋아하는 두 개의 단어를 조합해서 만들어 놓은 타이틀이에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단어인 북쪽과 그다음에 거실은 저에게 작업실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개를 하나로 뭉쳐서 하나의 제목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는 이 책 속에서 주인공 중에 한 명이죠. 그 사람이 호텔에서 묵는데 그 호텔의 이름이 북쪽 거실이었어요. 네. 북쪽과 거실이라는 두 단어가 만나서 굉장히 울림이 강한 상징이 깊은 어떤 그런 단어들이 되었어요. 소설을 읽다 보면 느닷없이 시점이 3인칭에서 1인칭으로 바뀌기도 하고요. 또 그런가 하면 그 이야기를 요약할 수 없을 만큼 줄거리를 잡기가 참 쉽지 않은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쓰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다고 하셨지만 독자에게는 조금 불편한 소설이긴 했는데요. 어떠셨나요? 사실은 크게 본다면 모든 작가는 자기 자신을 위해 작품을 쓴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런 그 일반적인 개념을 벗어나서 저는 이 소설을 굉장히 저를 위해서 썼어요. 그러니까 제가 많은 소설을 썼고 그리고 앞으로도 쓰게 될 터인데 그중에 한 권쯤은 온전히 나 자신을 위한 소설이 있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출발을 해서 이것이 유난히 자유로운 형식으로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네. 북쪽 거실의 표지에는 키리코의 작품이죠. 이탈리아 촌실주의 작가의 작품인데요. 네. 거리에 우울과 신비라는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어떠셨어요? 이 그림과 북쪽 거실이라는 단어들이 잘 맞아떨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드는데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이 그림을 이제 발견한 순간은 제가 북쪽 거실의 초반을 쓰고 있을 때였는데 그때 독일에 갔다가 어떤 화집을 한 권 샀는데 그 속에 이 그림이 들어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굉장히 윤기 나는 종이에 인쇄가 돼 있어서 저는 그 그림을 많이 떠올리면서 글을 썼기 때문에 책이 나올 때 이 그림이 표지로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근데 제가 독일에 있을 때 이 책이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이 책에 인쇄된 상태를 좀 나중에 봤어요. 근데 좀 저의 기대와는 약간 다른 형태로 나온 듯한 생각이 드네요. 북쪽 거실의 소설적 공간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일단 그 수용소가 나오는데요. 이 수용소는 자발적으로 입소하는 수용소예요.
그래서 이 소설의 주인공인 순이도 5년 동안 수용되어 있게 되지만 3년 동안 연장을 하고 또 3년 연장한 것에서 되지 않아서 8년 만에 이제 출소를 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이런 수용소라는 특이한 독특한 공간적 배경을 왜 필요하셨는지도 궁금했어요. 이 소설은 사랑에 관한 소설이에요. 저는 이제 이 북적거시를 쓸 때 나는 한 권의 소설을 인간의 어떠한 상태를 묘사하는데 온통 바치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인간의 어떠한 상태가 바로 더할 수 없이 사랑에 빠져 있음의 상태인데 그 상태를 가장 훌륭하게 표현해주는 메타포가 저에게는 수용소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수용소는 저에게는 사랑의 박물관 같은 공간입니다. 네. 지금 소설가 배수아 씨하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시 문학의 숨결이 있는 공간 함께 하신 뒤에 만남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남자 박건락입니다. 여러분은 어젯밤 어떤 꿈을 꾸셨나요? 서양에서의 꿈은 현실의 반영이자 무의식의 표출이라고 하죠. 반면 동양에서는 기륭을 예지하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꿈에 아주 민감한 반응을 보이게 되는데요. 이러한 꿈에 깊은 관심을 드러내는 이들이 있어요. 바로 화가들입니다. 초현실주의의 거장으로 불리는 르네 마그리트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살바도르 달리가 있습니다. 먼저 마그리트의 작품을 만나보실까요? 개인적 가치와 잘못된 거울이라는 제목의 그림이죠. 그림을 하나만 더 볼게요. 이 기괴한 그림은 달리의 기억의 영속이라는 작품입니다. 늘어진 시계들, 그리고 뭔가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물들이 딱 채워져 있죠.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왜 이들은 현실 그 너머의 세계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일까 하는 그런 의문 말이죠. 각박한 현실을 벗어나고픈 인간의 욕망, 그 때문일까요? 그 해답을 소설 북적거실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 책을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잠이 드는 이유는 삶이 제한시켜 놓은 것에 대한 그런 기대 때문일지도 몰라요. 사람들은 종종 말하죠. 현대의 세상은 단지 인간의 물질적 욕망이 구축해 놓은 현상이라고. 실제로 초현실주의는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부터 탄생한 다다이즘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세상의 온갖 모순과 추악함을 목격한 작가들이 이 공상과 환상으로 현실을 비틀어 보는 것으로 시작이 됐죠. 거기에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의 영향을 받아 초현실주의라는 20세기 문학예술 사조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현실 탈피를 위해 시작이 됐지만 이 꿈과 무의식의 세계는 많은 예술가들에게 새롭고 신비로운 영감을 가져다 준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소설 북적거실의 표지를 장식한 바로 그 그림, 조르조 데 키리코의 거리의 신비와 우울이란 작품입니다. 왠지 모르게 낯설고 불편한 느낌마저 듭니다. 초현실주의라는 게 바로 이런 거 아닐까요? 익숙한 듯 하면서도 낯선 것. 예술가들은 이런 불편한 감정을 통해 새로운 시각으로 인간을 혹은 인간의 삶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소설 북적거실 또한 현실과 무의식, 꿈과 상상을 오가며 독자들에게 기이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책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꿈을 꾸지 않는다면 삶은 벽에 갇힌 수용소나 다름없을 거야. 감시병은 없지만 달아날 수도 없다는 기분 나쁜 소문의 그곳. 현대 질병 자체라는 악명의 그곳. 꿈의 내용을 글로 정리할 충분한 언어와 문장이 없다면
그건 어떤 유형의 인간에게는 질병일 뿐 아니라 혹독한 형벌이나 마찬가지지. 그 언어나 문장이 형체와 소리가 없는 꿈의 장면 하나하나를 묘사하고 수많은 내용이 서로 중첩된 꿈의 고통과 색채와 떨림을 현실에서 다시 불러일으키며 꿈을 지배하는 그리움. 누군가가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조금만 다르게 보면 새로울 수 있다고요. 여러분도 자유로운 상상을 통해 모처럼만의 여유를 느껴보는 건 어떠실지요? 많은 등장인물들 중에서 이제 순이가 8년간의 수용소 생활에서 나와서 처음 만나는 이가 희태이기도 하지만 희태라는 인물처럼 희태라는 인물은 현실과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는 인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장 구체적으로 그려지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네. 희태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인가요? 희태는 여기서 비교적 분명한 상징을 가졌어요. 네. 그는 사랑을 받는 존재예요. 북쪽 거실은 공간을 상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태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물질이 갖고 있는 어떤 유동성이랄까요? 오히려 소설 속에서는 시간의 넘나듦이 이 공간이라는 의미를 좀 무색하게, 무의미하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북쪽 거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좋아하시는 단어의 조합이기도 하고 또 머물고 있는 호텔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상징성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북쪽 거실이 그 북쪽에 있는 거실로 하나의 이렇게 고정된 공간을 표현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은 북쪽 거실적인 어떤 상태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을 이렇게 다른 어휘로 바꿔서 부를 수 있을 때 그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 책에서는 이제 주인공의 과거의 회상이라든지 어쩌면 있을 법하지 않은 상상이나 환상 또는 환각 또는 어떤 병증의 상태 같은 것들이 굉장히 혼재돼서 나타나기도 하고 또 비교적 북쪽 거실이니까 자연스럽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런 어떤 환각이나 이런 상태들이 자연스럽게 시점이 이동하고 또 공간이 이동하는 걸로 그렇게 자연스럽게 맞물려 있는 거군요. 네, 전 그렇게 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서 채택한 거기도 하죠. 그런 어쩌면 그렇게 이음새라고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사건과 사건 사이의 바느질 선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별로 나타나지 않는데요. 그건 아주 자연스러운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글을 쓰셨다고 봐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리고 제가 이 소설에서 생각했던 점이, 그러니까 주인공들의 이름이 비슷한 것에서 사람들이 아마 어떤 모티브를 눈치를 챘을 수도 있는데, 책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주인공인 순이가 어떤 A 여인이라는 굉장히 갑자기 튀어나온 어떤 존재가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그 순이가 A 여인의 정체성으로 이렇게 전이되어 가는 것이 등장해요. 근데 아마 그 부분은 사람들이 이렇게 크게 의식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어쩌면 북쪽 거실은 해석할 수 없는 또 분석이 필요 없는 소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이것저것 궁금한 것이 많이 생기는 이유는 그 주인공의 입을 빌린 작가의 상상과 꿈, 또 무의식을 말하고 있기 때문일 텐데요. 순이, 그러니까 무의식의 수알란이나 거울 속의 나, 또 A 여인 모두가 어쩌면 순이의 또 다른 변신 존재 같기도 하지만 결국은 또 작가이기도 할 것 같다는 또 생각이 들어요. 네, 이 소설의 등장인물들의 관계도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고 싶으셨는지요? 이 관계들을 이렇게 파악하려고 한다든지 이렇게 머릿속에서 그리면서 책을 읽으려고 하면 어쩌면 이 소설은 좀 까다롭게 읽히거나 아니면 굉장히 지루할 수도 있어요. 그 독서가 지루해질 수도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한다면 그런 것은 크게 염두에 두지 말아라. 등장하고 있는 모든 사람은 그러니까 독자 자신이 될 수도 있고 작가 자신이 될 수도 있다는 전제하에서 편하게 읽으라고 저는 말을 하고 싶지만 그래도 매우 학술적인 취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서 또 이렇게 따져보고 싶어 한다면 저는 이제 여기서
이 책을 쓸 때 처음에 생각했던 게 그때 이제 샤머니즘에 관한 책을 함께 읽고 있었어요. 근데 그 샤머니즘에서 이렇게 읽다가 이제 눈에 들어온 구절들이 이 책의 인물들을 설정하는데 사실 많은 영향을 미치긴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세상, 그러니까 현상에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모든 사물은 결국은 하나다. 이제 그런 류의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주인공들은 사실 분리되지 않는 듯한 형태를 지닌 인물들이 있어요. 첫째, 처음에 이제 사람들이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면서 읽게 되는 그 순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그 다음에 순이라는 여자가 등장을 해요. 근데 그 두 개의 이름이 너무나 기묘하게 유사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약간 이제 혼란을 느끼거나 의심을 하게 되죠. 이것은 혹시 그 도플갱어가 아닐까. 하지만 그것은 도플갱어라고 생각해도 좋고 아니라고 해도 좋아요. 두 사람의 캐릭터는 굉장히 반대예요. 그런데 글의 중간에, 그리고 글의 중간을 넘어가서 맨 마지막에 가다 보면 매우 그 비극적인 일을 겪는 어떤 A 여인이 등장을 해요. 근데 사실은 순이의 존재가 A 여인의 존재로 어떤 거울을 통해서 전이되어 가는 과정이 그려지고는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 두 개를, 두 사람이 겪은 경험이 다르고 체험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타인이라고 봐도 좋아요. 하지만 하나의 정체성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책에서는 그려지기 때문에 그것을 한 인물의 분리된 정체성으로 보아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많이 열어놓고서는 글을 썼다고 생각해서 저는 현실, 그 리얼리티의 논리를 그대로 다 따라가지는 않고 썼습니다. 아,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그래요? 저는 그 수없이 그 바뀌는, 저는 혼자 변용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변용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고, 또 떠도는 신의 피양이라고 해서요. 이렇게 그 어떤 단어의 어떤 그런 의미들이 계속 변해가는, 그렇게 순이라는 인물을 저는 그렇게 혼자 나름대로 그려보았었는데요. 176쪽인가요? 저도 여러 번 읽었습니다만 그 페이지를 보면 작가가 꿈, 무의식의 영역에 대해서 얼마나 몰입하고 있는지가 드러납니다. 꿈, 무의식의 세계는 무한한데 이를 표현하는 언어나 작가의 어떤 한계 같은 것을 또 더 절실히 느끼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떠셨는지요? 예, 언어를 가지고 패배하는 거는 어쩌면 작가의 운명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극복하거나 이렇게 넘어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무한한 속에서 그 언어라는 굉장히 제한적인 틀을 가지고서는 노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그 무한한 언어에 대한 그리움을 너무 갖고 있는 존재가 작가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패배는 받아들였다고 생각하고, 글쎄, 그걸 이제 극복해야겠다는 어떤 욕망은 갖고 있지 않았어요. 네. 꿈은 문학일 거예요. 자신이 낭독자이자 청자가 되는 오디오북 말이죠. 우리는 꿈을 해독할 필요가 없어요. 당신이 그 편지를 읽고 내가 곁에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읽고 그렇게 듣는 것으로 너무나 충분하겠죠. 라는 부분도 있었고요. 형식의 문제는 더 이상 관심 없다. 하나의 사랑 안에 두 개의 운명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주인공의 말은 앞으로도 또 독자들을 위한 글쓰기보다는 아까 말씀하셨던 실험적인 글쓰기에 더 매진하시겠다라는 어떤 작가의 의지가 엿보이는 부분도 아닌가 싶기도 했는데요. 저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이렇게 매우 혼자서 주장을 하는데, 이 작품 혹은 내가 하고 있는 작업은 결코 실험적인 게 아니다. 실험적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부족하다. 차라리 이것을 부르자면 어떤 즉흥적인 작업이라고 해야. 네. 저는 그렇게 네. 부르는데 제 사람들은 별로 동의하지 않는 것도 같아요. 실험이라는 것은 저의 개념으로 본다면 어떤 계획된 계산이 있어야 해요. 그러니까 실험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머릿속에 떠오르는 모든 재료를 한꺼번에 비커에 넣고 끓이는 것은 실험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저는 적어도 글을 쓸 때는 저의 즉흥에 굉장히 많이 의존해요. 즉흥이나 직관을 굉장히 믿는 편이에요. 물론 어떠한 방식의 글쓰기가 옳다, 그르다라는 법칙은 없겠지만 저에게는 그 방식이 맞고 저는 그 방식을 사랑해서, 그런데 그것을 간혹 실험적이라고 보인다는 것은 사람들이 좀 약간 그러니까 크리틱은 아니지만 좁은 시야를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사실은 굉장히 인간이 이렇게 정해놓은 삶의 길을 따라가는 것은 굉장히 좁아요. 우리는 도시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아요. 왜냐하면 도로가 다 이미 만들어져 있고 우리는 그 도로 위를 가요. 하지만
제가 작년에 몽고에 갔었었는데 사막 한가운데 있으면 도로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로든 갈 수 있고 어디로도 갈 수도 없기도 하고 그래요. 그때 생각하는 인식, 길에 대한 인식은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글을 쓸 때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네. 그렇다면 사소한 질문이긴 한데요.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건데 소설을 이제 쓰기 전에 네. 어떤 구성 단계에서 인물들에 대한 어떤 그런 특징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생각하시고 글을 쓰시는 건가요? 전부 다는 생각할 수가 없는 게 미리 생각해 놓은 부분이 하성란 씨도 잘 아시겠지만 얼마든지 바뀔 수 있고 그리고 새로운 것이 등장하기도 하고 나중에는 또 그러니까 스토리가 또 스스로 이렇게 신진대사를 이루어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미리 해놓는 구상이라는 것이 굉장히 엉성하고 미완일 수밖에 없다고 네. 생각해요. 네. 아까 이 소설은 사랑에 관한 소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런데 그 순이와 혜태는 정작 그들의 사랑이 깊어진 건 그들이 떨어져 있으면서 편지를 주고받을 때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편지라는 굉장히 아주 지금은 구태의연해진 이 속에서도 이미 한 세기 전에 이야기 일들로 나옵니다만 편지라는 그런 이야기를 소재로 쓰신 것은 어떤 이유가 있는지요? 저는 그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그 편지를 쓰는 이렇게 열광적인 편지 쓰는 이에 속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네. 물론 우편으로 보내는 편지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메일도 편지에 이제 속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굉장히 비효율적 관계가 되는 거죠. 우리가 매일 이제 가까운 사람을 만날 수 있고 전화 통화를 할 수 있으면 굳이 편지를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죠. 하지만 편지를 씀으로 해서 발생하는 언어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문자를 보낼 때는 결코 하지 않는 말을 편지에는 쓰게 돼요. 편지를 써보면 그걸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편지가 아니라면 결코 스스로 탄생하지 않았을 어떤 상태를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고전적인 사람인가 봐요. 편지 쓰기를 좋아해서. 저한테도 편지 보내주세요. 네, 그럴게요. 주소 가르쳐 주세요. 순이의 직업도 참 재밌어요. 네. 맨 처음에 혜태가 순이를 발견하게 되는 것은 그의 그 외모이기도 하지만 그런 가냘픈 외모 속에서 들려오는 메조소프라노의 목소리의 그 목소리, 중점에 예. 성우이기도 하지만 또 책을 읽어주는 여자잖아요. 그렇죠. 네. 그 직업은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런 직업은 한국에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무대 위에서 책을 읽음으로써, 그러니까 낭송으로써 연극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라디오를 위해서가 아니고 그런 직업이 제가 만들어낸 직업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은 목소리에 이렇게 몰입하는 어떤 배우. 그런 상태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것을 최대치로 만들기 위해서 그 순이의 직업을 목소리 배우로 정했습니다. 네. 북쪽 거실은 해설 또한 참 재밌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소설의 내용 자체도 작가나 혹은 이 주인공의 입을 통해서 쏟아져 나오는 그런 말의 덩어리라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우리가 흔히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말이라기보다는 어떤 목소리 그 자체를 보여준다라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 해설에 보면 이 소설이 이 꿈의 일종이다 이런 식의 해설도 나와 있는데요. 사실은 그 꿈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어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의미화될 수 없는 그런 이제 표현들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그 꿈도 사실은 일종의 목소리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우리가 이 소설을 이해하는 방식도 그처럼 약간 부조리한 연극처럼 계속 어떤 등장인물이 뭔가 우리에게 알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하는, 우리에게 명확하게 들리는 것은 목소리인데 그 목소리가 의미 있는 말이 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이 소설을 읽으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배수아 씨는 이 95년쯤인가 이제 첫 책을 냈는데요. 푸른 사과가 있는 국도라는 이 제목의 소설책이었는데요. 거기는 주로 젊거나 어린 이 남녀들이 대단히 뭔가 이 불안해하는 그런 사건을 다룬 소설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사이에 주로 그 동물원 킨트나 아니면 이바나라고 하는 그런 이제 장편 소설들을 썼는데요.
그 소설들이 자기 존재를 지워가면서 어떤 넘어서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몇 년 지나서 대단히 관념적인 소설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이 북쪽 거실이라는 소설도 그런 어떤 연장선상에 있다고 봐야 되겠고요. 이제 흔히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학교에서 배웠던 소설이라는 장르가 가진 특징이 그 어떤 이 주인공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어떤 구체적인 사건이 있고 그런 이제 사건들의 전개를 통해서 어떤 주제가 드러나고 하는 그런 것을 소설이라고 배워왔고요. 그런데 이 배수아의 소설은 그 90년대에서 2000년대로 이렇게 변해오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상식적인 의미의 소설의 틀을 벗어나서 인물이라고 하는 것도 대단히 모호하고 그리고 사건이나 주제 같은 것도 명확하게 구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상황에 이제 놓이게 되었는데요. 배수아의 소설이 어떻게 변해가는가가 이 소설의 장르가 어떻게 변해가는가를 보는 중요한 척도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소설은 실험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은연중에 드러난 것일 수도 있는데 그냥 체득처럼 어떤 직관처럼 그냥 그 실험의 결과를 그냥 단번에 알게 되는 그런 책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그런 게 이제 작가적 직관일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우리가 익숙한 그런 소설의 어떤 어법이나 구성을 따라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험적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네. 그렇다면 어떠세요? 맨 마지막 문장이나 마지막 사건에 대해서 결말에 대해서 생각지 않고 소설을 쓰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늘 하셨던 방식대로요. 네. 그럼 이 결말은 어떠셨어요? 이 결말, 이 소설의 결말은? 이 소설의 결말을 미리 생각을 하지 않았느냐고요? 네, 않으셨겠죠. 이렇게 쓰시다가 이제 결말이 네, 이 소설은 사실 결말이라고 할 만한 게 없어요. 네. 저도 그것을 이제 저도 이 책의 독자가 된 입장에서 그것을 이렇게 한마디로 이렇게 잡아내라고 하면 그것을 말할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굉장히 열려 있는 상태로 저는 소설을 그냥 끝내고 싶었어요. 그리고 한 여자의 이야기에서 시작해서 수은이라고 하는 여자에서 시작해서 A 여인이라고 하는 다른 여자의 이야기로 끝을 내버렸기 때문에 사실은 그 이어지는 두 개의 세계, 그 두 개를 그냥 합쳐놓은 듯한 그런 느낌으로 글을 써서 저도 스토리에 대한 압박이나 어떤 결말에 대한 어떤 확실한 결말에 대한 부담이 없는 상태에서 썼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소설은 결말이 없어, 이것은 소설이 아니야, 이상해라고 느끼셨다면 그건 맞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도 그런 그 열려 있는 그런 결말 때문에 역시 배수아 작가는 부친절하다라고 투덜대는 독자가 한대쯤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독자들에게, 그런 독자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예, 제가 지난주에 국제 작가 그 페스티벌에 갔었는데 그 낭독회 때 어떤 독자분이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지막 이 북쪽 거실을 읽고서는 자신은 초기부터 작가 배수아의 팬이었는데 계속해서 팬으로 남고 싶은데 자신을 이렇게 이런 좀 이렇게 쉽지 않은 그 독서로 인해서 자신을 밀어내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러지 말아달라, 뭐 슬프다, 그런 내용을 말씀을 하셔서 저도 약간 당황하고 본의 아니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저 인간으로서 배수아는 매우 친절합니다. 네. 어느 작가든 새로움, 또 새로움이라고 하면 실험을 말할 텐데요. 그런 것들 때문에 창작이 고통스러울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얼핏 뵙기에는 이런 소설을 쓰는 일이 배수아 씨께는 아주 흥미롭고 재미있는 일처럼 보여지는데요. 배수아 씨께 문학은 무엇인가요? 네, 너무 어려운 질문이기도 합니다만. 예, 그러니까 일단 글쓰기가 흥미롭고 즐겁다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고통스럽고 지겨워서 하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나에게 맞는 일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작가는 없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직업을 바꾸면 될 테니까요. 네. 그동안 우리는 배수아풍의 소설들에 매료되었었는데요. 북쪽 거실이야말로 어쩌면 배수아 씨가 추구할 수 있는 가장 극점, 가장 갈 때까지 간 그런 소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동안 작가의 관심과 또 고민 이런 것들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었는지
그 해답을 얻는 과정처럼 보여지기도 했는데요. 어떻게 이 소설이 나오게 됐을까? 북적거실이를 어떻게 우리가 만나게 되었을까 궁금합니다. 이 소설을 이제 처음에 쓸 때 구체적인 스토리나 구상보다 훨씬 이전에 이제 생각한 것은 책 한 권을 인간의 어떤 감정적인 상태에 대해서 책 한 권을 온전히 바쳐보자. 그러한 상태를 묘사하는 끝없는 꿈과 그 끝없는 중얼거림을 가지고 한 권의 책을 써보자. 그런 의도를 가지고는 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흔하게 존재하는 그런 형태의 소설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존재할 수 없는, 존재해서는 안 되는 그런 소설이라고 또 볼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나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러기 위해서 저는 나를 굉장히 감정적인 인간으로 만들었어요. 첫째, 나는 이 글을 쓰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나 자신의 상태를 많이 열어두고 이제 그런 준비를 거쳐서 이제 소설을 썼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이것은 기본적으로 사랑에 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면서 썼어요. 제가 독자라면 그렇게 이제 읽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에 대한 가장 내가 생각하기에 적합한 비유로서 수용소라는 공간을 이제 가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죠. 저는 수용소라는 그런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였냐면요. 자유로운 사람들이 이제 자의적으로 들어가서 수용소 안에서는 부자유스럽잖아요. 아무래도. 네. 그러므로 해서 내가 자유로움을 얼마나 누리고 있었는가를 깨닫게 하는 그런 장치로 저는 읽었는데 그건 아니었군요. 그렇게 읽으셔도 괜찮고 또 그것이 틀렸다고도 볼 수가 없는 게 자유라는 문제도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생각해 왔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그 가난과 자유라는 문제에 대해서 좀 시간이 날 때마다 많이 생각을 하고 이상하게 그 두 가지 테마가 나를 잡아 끌었던 것 같아요. 왜 어떤 사람은 가난하고 왜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부유하고 그게 이제 어린 나를 많이 괴롭혔었어요. 근데 가난에 관해서는 제가 소설을 한 권 썼어요. 그게 일요일 스키학기 식당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자유에 관해서는 그렇게 많이 집중해서 생각을 해볼 기회는 없었어요. 근데 사실 자유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더 깊이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제가 여행을 다니면서 일이에요. 자유라는 것은 여행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여행길에서 생각한 것은 왜 이 나라의 사람은 저 나라에 가고 싶어 하고 저 나라의 사람은 이 나라에 오고 싶어 하고 그리고 제3세계의 사람은 이렇게 부유한 제1세계를 항상 꿈꾸고 또 1세계의 사람은 일부러 아프리카나 아시아에 가서 살고 싶어 하기도 하는 걸까. 진짜 중요한 것은 공간 자체가 아니고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버릴 수 있는 자유? 그런 것을 그리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 하여튼 그런 상념이 이 책 속에서 많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수용소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자유에 관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밖에 없고 저는 그것이 사랑하고 있는 상태와 굉장히 관련도 있다고 생각해요. 네. 언제부턴가 배수아 씨의 프로필에는 이제 또 다른 어떤 문구가 붙기 시작했어요. 월요일 독서 모임 독서클럽. 독서클럽이요. 월요일이라는 단어도 북쪽이라는 단어처럼 좋아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 월요일은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것이 저희들이 처음에 만나서 모임을 결성할 때 아마 월요일에 만났기 때문에 월요일 독서클럽이 됐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때 월요일의 독서클럽 하면 너무 진부하다. 우리는 반드시 의를 빼야 한다. 월요일 독서클럽이라고 정했는데 그것이 이제 그 회원들이 6명인데 그분들 중에 대학 강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기마다 수업이 있는 요일이 다르기 때문에 매번 학기마다 우리가 모이는 요일이 틀려져요. 그래서 지금은 월요일에 안 만나고 목요일에 만나는데 어쨌든 이름은 그렇게 정해서 약간 우연의 결과물이지만 매우 애착이 가는 요일이 돼버렸죠. 네. 그래서 쓰는 일뿐 아니라 독서에도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계시다는 거를 추측해 보았는데요. 소설가 배수아 씨께 좋은 영향을 미친 책이 있다면 어떤 책일까요? 참 궁금한데요. 화면으로 소개하겠습니다. 배수아 작가의 추천 도서를 소개합니다.
먼저 여성의 성적 욕망과 일상화된 남성의 성폭력, 그리고 사회에 만연하는 상업적 포르노의 폭력성을 극단적으로 고발한 작품 욕망입니다. 2004년 노벨 문학상을 받았지만 대담하고 노골적인 성묘사나 표현으로 포르노 시비에 휩싸이기도 했던 작품인데요. 배수아 작가는 저자인 엘프레드의 표독한 문체와 세계관을 좋아한다고 하네요. 두 번째 추천 도서는 배수아 작가가 가장 사랑하는 작가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21세기 독일 문학의 백미로 손꼽히는 제발트의 아우스터리츠입니다. 한 남자가 자신의 유대적 정체성을 찾는 이야기인데요. 독일 사회에서는 가장 예민한 주제라 할 수 있는 홀로코스트에 관한 기억과 그것에서 살아남은 자들의 정체성 문제에 천착한 작품입니다. 레비스트로스의 슬픈 열대에 버금가는 문학적인 인문서라며 추천한 책도 있습니다. 고대의 접신술과 신비주의에 관한 책, 샤머니즘입니다. 이 분야의 불후의 고전이라 불리는 이 책은 저자 엘리아데가 5년간 연구한 방대한 자료들이 수록되어 있는데요. 샤머니즘적 현상과 그것의 상징체계, 그리고 신화를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끝으로 그곳에 집이 있었을까입니다. 20세기 독일 베를린 근교의 한 호숫가를 중심으로 그곳에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인데요. 그들의 운명, 그들의 고통과 소망, 그리고 비극과 행복을 통해 독일 근대사는 물론 인류 전체를 발견하게 되는 책입니다. 배수아 작가는 이 책의 저자인 에르펜 베크를 복잡하고 섬세한 문체와 고도로 세련된 스타일, 그리고 치밀한 독자에게만 기쁨을 선사하는 작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수아 작가의 추천도서였습니다. 책을 읽기 전에 북쪽 거실이라는 소설의 제목을 여러 번 되뇌어 봤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북쪽이라는 것은 불모의 땅이고 또 빙하가 녹지 않는 땅이고 또 해가 잘 들지 않는 어두컴컴한 그런 곳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쪽 거실이라는 단어가 들어감으로 해서 굉장히 어떻게 안락한 나만의 공간이 되는 그런 느낌도 들었어요. 예. 그러셨나요? 네. 예, 근데 그 북쪽을 그렇게 해석해 주셔서 매우 전원적으로 해석해 주셔서 감사한데, 경우에 따라서는 북쪽 하면 이렇게 반사적으로 그 노스 코리아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기서는 전혀 그런 의미는 네, 없다는 저는 거. 그런 생각 안 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무의식의 나, 상상 속의 내 모습, 그리고 현실의 나를 지배하고 있는 무의식 중에서 내가 진정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내면 속으로 시간 여행을 다녀온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떤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그냥 작가가, 소설가가 써내려간 대로 따라서 물 흐르듯이 읽어가면 어느새 얻어지는 부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 뵈서 정말 반갑고요. 자주자주 뵀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요. 다음 작품은 어떤 작품을 구상하고 계신가요?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작품, 준비하고 있는 작품은 이렇게 장편 소설인데 좀 아직 완성을 하지 않아서 네. 준비는 하고 있는 다음 중이고요. 작품도 기대됩니다. 예,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배수아 씨의 낭독을 들으면서 이 시간을 마칠까 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때 탁자에 매달려 울부짖던 A 여인이 공작새를 연상시키는 머리와 상체를 번쩍 들고 나를 똑바로 바라본다. 그 바라봄이 너무 강렬하고 집중적이어서 A 여인의 눈빛이나 구체적인 얼굴 모습 등은 도리어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고, 아직까지도 그녀 육신의 객관적 외양은 내 기억 속에서 울음이라는 격렬함에 사로잡힌 어떤 덩어리진 형체, 물속에 둥구스름하게 엎드린 희미하고 색채가 없는 윤곽으로만 남아있을 정도이다. A 여인이 나를 쳐다보는데 사방에 깔린 수면처럼 검게 번뜩이는 어둠에 눈이 익고 나자 나는 비로소 깨닫게 된다. 그것이 나의 얼굴임을. 거울을 통하여 수면 병동의 입구로 들어가는 길, 마치 잠의 한가운데서 물끄러미 응시하듯이 거울을 통해서 비치는 금이 가고 구멍투성이에 거미줄을 입은 보라색과 짙은 푸른색의 녹슨 청동의 흙으로 빚은 천체를 닮은 배짱이의 기름으로 얼룩진 이 특정한 하루, 이 물이 매달린 느린 걸음의 사슴가죽 방패 모양의
거울 속 얼굴.